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자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자 김지윤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 기후위기에 대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올해 한국에 유독 기상이변이 잦았는데요. 특히 최근에 폭우가 내리면서 전국이 수해 피해를 잇따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주변 국가인 중국과 또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요. 눈을 우리가 지구 반대편으로 또 돌려보면 미국에서는 산불과 허리케인이 또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또 아프리카와 남반구에서는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지금 식량 위기로 많은 인류가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상 소식을 전하는 뉴스 앞에 역대급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붙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후위기는 먼 미래 세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이자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지 누가 또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발제자인 김종환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기과학 박사인 김종환 기자는 그동안 기후위기와 관련한 소식을 꾸준히 보도를 해오셨는데요. 또 책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그리고 삐딱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등의 책을 번역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금 유튜브 채널과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요, 보시고 계시는 이 페이지 댓글창, 또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질문과 의견은 제가 시청자 토론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 꼭 남겨주시고요. 또 전화 발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분 동안의 발언 기회가 열려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자의 정리 발언 시간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더보기란 등을 통해서 또 채팅창을 통해서 안내되는 안내문 참조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명록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라인 토론의 소식 등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김종환 기자 발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종환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사회자 말씀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장마로 물난리가 크게 났죠. 그래서 논밭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이고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는 갑자기 쏟아내진 비로 지하 차도에 사람이 갇혀가지고 3명이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대화재가 남반구 여름이었던 연초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벌어졌고 북반구 여름인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화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가 심각하지만 각국 정부들의 대응과 협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은 지난해 세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행사로 전 세계 180개 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당시에 시위를 했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저 가운데 팻말에 써있는 구호입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라는 이름의 구호인데요. 바로 그 왼쪽에 보시면 또 이 구호가 바로 10년 전인 코펜하겐에서도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구호인데 그만큼 체제 변화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기초로 할 내용은 역시 이 표지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IPCC라는 곳에서 발행한 2018년 특별 보고서입니다. IPCC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는 단체로 UN 산하에서 온실가스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나 그 전에 이 보고서의 한계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UN의 여느 기구들처럼 IPCC도 화석연료 기업들의 로비에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은 기술들이 실제로는 대안인 것처럼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탄소 포집 저장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기술은 아직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는 기술인데도 IPCC는 2100년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지 라는 식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이나 바이오 연료처럼 온실가스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해결하는지는 의문이 많은데 부작용 확실한, 그래서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는 대안들까지도 이 보고서는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포함된 급진적인 내용들이 이른바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으로 넘어오면서는 빠지거나 왜곡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겠지만 이 내용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말 미니멈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어마어마한 변화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이 보고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너지고요. 둘째는 운수, 셋째는 공장, 넷째는 빌딩, 그리고 마지막이 이 변화의 스피드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에너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크게 3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기에너지고 다른 하나는 열에너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나 중장비 등에 쓰이는 연료입니다. 이 중에서 전기가 가장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고 만들기가 쉽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 풍력과 태양 발전이 바로 이 전기를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고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우는 화석연료 방식은 그동안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지금 이 문제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석탄이 나쁘다는 건 충분히 아시지만 천연가스도 나쁘냐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천연가스도 엄연히 화석연료이고,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석탄은 당연히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천연가스도 지금의 4분의 1로 줄여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것은 전혀 전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기 다음 에너지가 이제 열 아닙니까? 열 에너지는 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전기 주전자가 바로 그런 구실을 하죠. 그 세 번째 에너지인 연료 문제는 잠시 후에 운수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에너지 총량 자체를 처음 10년 동안은 줄여야 한다는 게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과 풍력 발전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들을 늘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풍력과 태양 발전소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화석 연료를 지금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PCC는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 소비량을 15%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차차 태양과 풍력 발전이 보급이 되면은 한 2050년쯤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둘째는 운수 부문입니다. 운수는 전체 온실가스의 약 15%를 배출하고 운수에서 쓰인 핵심 에너지가 바로 석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땅한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것입니다.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전기차 있잖아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나 전기차는 여러분 사람처럼 가벼운 짐을 옮기지만 중장비나 거대한 화물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기차에 무거운 화물을 실으려면은 화물보다 더 무거운 배터리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IPCC가 실제로 운수 부분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전기차의 기여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IPCC가 운수 부문은 별다른 묘책이 없는 만큼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수 부분,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낼 것입니다. 일단 운수 부분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공장의 공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장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운수보다도 더 많이 소비하고 가정집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용광로에서는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석탄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IPCC는 이런 부문들을 지목을 했는데 제철, 비철금속, 화학,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시멘트, 유리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펄프, 제지 등등 사실상 소재 산업들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들의 전반적인 전기 효율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소재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50년까지 얼마를 줄여야 되나 공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80%를 줄여야 한다 말합니다. 80을 남긴다는 게 아니라
80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꽤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장 다음은 빌딩입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빌딩에는 금융이나 상업처럼 공장이 없는 부문, 그리고 공공기관과 가정집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IPCC는 냉난방 에너지가 핵심이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과 보일러를 교체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건물의 대부분은 벽과 지반으로 열이 줄줄 새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유리벽 고층 빌딩은 정말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부터 냉난방과 단열을 염두에 두고 짓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와 있어요. 보급이 안 될 뿐이죠. 그리고 IPCC는 또 세계적으로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을 조사하니까 바로 개발도상국의 신도시일수록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서울과 뉴욕에는 이미 건물이 많으니까 많이 새로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IPCC는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최신식 단열 공법이 적용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가기 때문에 지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IPCC 보고서에서 제가 다섯 번째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스피드입니다. IPCC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으려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총 잔여량이 한 500기가톤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면은 보시면 나오다시피 우리가 한 해에 42기가톤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류가요. 500이 남았는데 1년에 42씩 배출하면은 남은 게 12년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PCC는 2030년까지 무엇을 하느냐에 향후 수백 년, 어쩌면 그 이상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IPCC의 보고서에 제가 생각하기 중요한 5가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는 자본가들 중심에 놓는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와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와 서민을 중심에 놓았을 때 어떻게 변화 가능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저 에너지를 먼저 봐야겠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를 없애는 문제입니다. 자본가들을 중심에 두는 대표적인 방식은 바로 시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풍력과 태양 발전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걸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리스의 중도 우파 정부가 딱 이 목표를 걸고서 전력 부분을 민영화했는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리스의 어느 섬에서 벌어진 투쟁입니다. 경찰들이 사실상 그 섬 주민을 진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어떤 여성이 웬 트럭을 지금 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리스는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스 본토는 유럽 대륙에 붙어 있지만 그리스에는 섬이 많거든요. 자본가들이 생각하기에 저 섬을 통째로 발전소로 바꿔서 전기를 본토에 팔아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섬에서 관광객을 받으면서 살던 주민들 앞에 막대한 괴물가도 같은 풍력 발전기들이 엄청 밀려 들어오면서 섬 곳곳을 지금 쑤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생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소설 난제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봤던 그런 현실들이 지금 그리스 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낳은 것은 바로 시장 제도를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나라 얘기만이 아닌 게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도 전력 민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전소 문제에서 자본가들을 중시하는 또 다른 방식은 지난해 독일 정부가 발표한 방식인데요. 뭐였냐면 독일이 2030년대 안으로 석탄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러면서 탄광 회사와 석탄 발전소 회사에게 6조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자본가를 위하도 이상 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그동안 화석연료로 돈을 번 기업들에게 더 보상을 해준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독일과 전 세계 노동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따라서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를 중심에 놓는 방식이라면 그 일체 보상 없이 발전소를 문 닫고 오히려 그동안 당신들이 석탄과 온실가스로 돈을 벌었으니까 발전소와 탄광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전기를 이용했던 수많은 주요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풍력과 태양 발전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쇄되는 발전소의 노동자들의 고용도 보장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라면 전력 민영화도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력 민영화 자체가 앞서와 같은 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근본에서는 전력을 민영화한다는 아이디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본가들에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보상금이 아니라 그들이 벌어들인 이윤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모든 자본가들은 지난 200년간 화석연료로 돈을 번 자본가 계급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자본이 있고 풍력과 태양 발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자본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발전소 문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NGO들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자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하지만 저는 여기에 아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자본가들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 사용량이나 팩트를 보더라도 자본가들의 공장과 사무실보다 훨씬 덜 씁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전체 한국과 세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세 부문으로 나눈 것입니다. 오늘 많이 나오는 이제 산업과 빌딩 그리고 운수 부문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노동자 서민이 사용하는 것은 저 빌딩 그 중에서도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저 빌딩에는 마트와 은행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즉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비중은 되게 적습니다. 더욱이 전기요금 인상은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IPCC 보고서에서 한 페이지인데요. 에너지는 줄이려면 최종 소비 단계보다 그 상위 단계에 줄이는 것이 몇 배에서 몇십 배 더 효과적이다. 즉 사람들에게 에어컨을 끄라고 말하는 것보다 전기를 덜 먹는 에어컨을 보급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즉 에어컨을 폭염 때 빵빵하게 틀어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 에너지 총량은 IPCC가 말한 대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 사용량도 늘려야 됩니다. 여기서 노동자와 서민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란 건 뭐냐면은 바로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일부 공장은 아예 멈추는 것으로 그런 간극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소에게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둘째는 운수입니다. 운수가 아까 제가 기억해달라던 부분, 즉 마땅한 묘책이 없으니까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운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과 비슷하게 탄소세 도입이나 유류세 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가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운수와 물류 부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유는 전액 자본가들에게 갑니다. 오히려 화물 노동자 같은 사람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지위 때문에 아주 열악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유류세 인상은 이런 노동자들에게 더 비용을 떠넘기는 정책입니다. 당연히 그럼 이 노동자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겠죠. 실제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 노란 조끼 운동, 지난해 말 이란의 반정부 시위, 한국에서 2003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화물연대 파업에서 핵심 쟁점이 유류세 인상 또는 유류 보조금 삭감이었습니다.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운동들은 반동적인 게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중요한 아군입니다. 그런 만큼 유류세를 인상하자는 것은 이런 중요한 아군들을 오히려 적으로 돌리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류세를 올린다고 해서 온실가스를 필요한 만큼 줄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운수 부문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수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동차와 비행기 대신에 대중교통과 화물 열차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오른다고 예컨대 쿠팡이 배송할 기차를 만들겠습니까? 현대차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즉 이처럼 유류세를 올리자는 것은 기존의 운수 체제는 바꾸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사용량을 줄이자는 건데 그래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IPCC 보고서 내용입니다. 즉 운수 체계를 바꾸려면은 대중교통과 화물 열차를 늘려야 되는데 단지 버스와 열차의 대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노선도 신규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도로와 도시를 차가 아니라 대중교통과 열차 위주로 새로 설계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의 주요 도로들에서는 소수만이 버스 전용 도로지만 오히려 버스 전용 도로를 더 다수로 만드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 대부분을 버스 전용으로 만들자고 하면은 현대차가 수용차를 팔아야 되니까 가장 먼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대차가 다른 걸 생산하는 걸 알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강구해야 되는 처지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대차가 다른 걸 만드는 걸 찾아보는 게 전혀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덴마크 회사 베스타스는 호주에 포드 자동차 공장을 인수해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노동자들 일자리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가 10만 대, 화물차 300만 대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를 빠르게 늘리고 화물차를 줄이면서 화물차 노동자들이 버스를 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존하는 것을 우리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운수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산업 체계를 바꾸는 것과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체계는 자동차 같은 일부 공장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으로는 모든 공장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IPCC 보고서에는 불필요한 운수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거리 수송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면은 공장을 옮기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예로 들어보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삼성과 LG, 미국의 애플, 중국의 화웨이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할까요? 아프리카에서 쓸 핸드폰은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아시아에 쓸 핸드폰은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적어도 대륙 내부에서만 움직인다면은 거대한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엄청난 기름을 소비해가며 대양을 건너는 것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양을 건너는 일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의 항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내륙 화물 교통도 바뀔 것입니다. 물론 자본가들은 절대로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혀 다른 이유지만 아무튼 공장을 옮기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고 하지만 자본가들은 슬슬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송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옮긴다는 것은 내가 일하는 공장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도 됐지만 반대로 다른 곳의 공장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충분히 투자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소수의 공장에서 약간 팍스콘 같은 곳에서 전 세계 모든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만들겠다고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착취당하는 현실과 또 동시에 한편에서는 실업을 걱정하는 이런 현실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운수 체계를 위해서 공장의 위치를 말했다면 공장 내부도 바꿔야 됩니다. 핵심적으로는 언제 들어왔든지와 무관하게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설비들은 폐기돼야 됩니다. 그리고 IPCC 말 맞다나 온실가스 배출을 염두에 두고 소재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세계 시장은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되어 있는데 이 과잉 생산을 줄여서 소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과잉 생산이냐? 기본적으로 A 자본가는 경쟁하는 B 자본가가 얼마를 만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고를 충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에게 완판, 즉 완전 판매됐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재고 예측이 틀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상시적으로 시장을 공급 과잉 상태로 사실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본가들은 방금 제가 말한 조처 하나하나가 경영권 침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는 경영권보다 중요한 게 많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는 제가 말한 조처가 이익이 될 것입니다. 기술을 공유하면 경쟁으로 회사가 망할 일도 없고 또 과잉 생산을 줄이면 노동 시간도 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장 얘기를 했는데요. 넷째가 빌딩이었습니다. IPCC는 건설 붐이 한창인 가난한 나라부터 최신식 단열 기법을 적용한 건물을 지어한다고 했습니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럴 돈이 어딨어? 그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그러나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부동산의 고통이 클수록 그 자본가들이, 건설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돈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한국과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즉, 냉난방비, 그러니까 관리비가 적게 드는 내 집 마련, 그러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바로 윈윈이자 빌딩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다섯째는 스피드입니다. 여기서 자본가들의 방식은 바로 현재 파리 협약 방식입니다. 온실가스를 막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지만 파리 협약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각국의 자발성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구속력은 싫어, 자발성 좋아.
근데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냈으면은 누군가 검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IPCC가 그 검증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서 각국 정부가 제출한 감축 목표를 모아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사실 이게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발성에 기대서는 바꿀 수 없고 그동안 시간만 까먹었다. 한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파리협정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소리를 하고 온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를 가장 감축하기 쉬운 조처인 석탄 발전소 폐쇄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된다고 옳게 비판을 합니다. 한국만 해도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죠.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여전히 자본가들의 자발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근본에서 자본주의를 개혁해서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기후위기를 타협시킨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군요. 네. 지금 우리는 자본가들과 그들을 편드는 정부를 꺾고서 변화를 이뤄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라는 구호는 바로 자본주의를 없애서 에너지와 운수, 공장, 빌딩을 빠르게 바꿔야 하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계를 둘러보면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투쟁에 연대해야 할 이유가 하나둘씩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예컨대 올해 전 세계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독일에서도 10만 명 이상 모여서 차별과 극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에서도 꽤 규모 있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나라들의 제가 활동하는 그 노동자연대의 자매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참가한 그 단체들의 말은 지난해 아까 보여드렸던 기후위기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왔던 특히 청년들이 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많이 나왔다고 하나같이 입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마냥 우연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정부와 우파들이 기후변화에도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트럼프를 떠올리시면 알 수 있죠. 보다 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배자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책을 한사코 이렇게 자꾸 미루는 데에는 기성사회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 기성사회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차별과 착취, 독재와 빈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기 벨라루스에서 독재자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라든가 레바논에서 질산암모니 폭발에 항의하는 사람들 또 도처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경제위기, 해고에 맞서는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PCC 보고서 한 번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대다수 모델 연구는 국제협력 부족, 불평등과 빈곤이 지속되는 채로는 기후변화를 억제할 시나리오를 찾을 수 없었다. 왜일까요? 지금처럼 각국이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하는 체제,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하는 체제에서는 기후변화에 필요한 고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말이 그래서 자본주의를 유지한 채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는 독재에 맞서고 차별에 맞서는 그리고 경제위기, 해고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자본가들의 방식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방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이 바로 당신들에게 더 큰 이익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후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쟁에 나서는 사람들, 특히 노동계급만이 자본가들의 거대한 저항을 뚫어낼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역사에서는 사회적 혁명기마다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장악을 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통제하곤 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1950년대 헝가리 혁명, 1970년대 칠레와 이란에서 그랬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는 근데 그런 생산은 일시적이지 않고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통제해야 됩니다. 지금의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은 기후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생산을 통제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계획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금 투쟁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야 되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환 기자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청자 토론 순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있는 댓글창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질문과 또 주장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발언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발언 신청하시면 3분 동안 발언 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전화번호 등은요. 채팅창에 안내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신청을 좀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토론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될 만한 발제자의 추천책 2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책 모두 왜 그리고 또 어떻게 자본주의가 이 환경을 망치고 또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먼저 소책자입니다. 삐딱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입니다. 이 한 손에 들어오는 얇은 소책자인데요. 바로 이 책에서는 마르크스와 그리고 엥겔스의 사상이 이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얼마나 유용한 프레임인가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조금 더 두툼한 책을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와 자본주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는 체제를 바꿔야 기후변화를 멈춘다입니다. 연사가 앞서 발제에서 에너지, 그리고 빌딩, 운수, 공장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더 상세하고 풍부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2011년에 처음으로 출간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그 해에 환경책 큰 잔치에서 올해의 환경책으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 모두가 발제자 김종환 기자가 번역한 책인데요. 발제자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신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또 오고 있는데요.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들 연결하는 동안에 제가 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신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양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세상엔 경영권보다 중요한 게 더 많다. 적극 동의합니다. 질문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화석연료 전환이 더 빠르게 이뤄질 거라고 기대를 거는 듯한데요. 아마 경제 위기 때문에 생산, 운송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이 잠시 줄어들어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첫 번째 질문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현대차와 LG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시장의 수익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이윤의 가능성을 보고 조금씩 투자를 늘리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자본가들 사이에서 친환경 부문이 이윤을 낸다는 이런 생각이 확산돼서 기후변화가 극복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2가지 질문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현주라고 하고요. 저는 이 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쟁이 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그런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일단 이 기후 위기 문제는 사실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고,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 국가 간의 경쟁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이 사실 파리 협약을 비롯해서 이런 국제 협약을 맺어왔지만, 이런 협약으로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이 해마다 늘어왔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제 온실가스 줄이는데 거의 이제 쓸모가 없었는데도 파리 기후협약조차 이제 탈퇴를 선언을 했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게 막 중국이 지구 온난화가 중국의 음모다라고 하면서 파리
일정을 이제 탈퇴를 했고, 그러나 이제 이런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들은 사실 지난 200년 동안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한 것에 이제 책임이 있는데, 그런 미국이 기후 위기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거는 완전히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의 행보의 이면에는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폭발적으로 늘려왔는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국 경제에 이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막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 데 나선다거나, 또는 GM 같은 그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다른 지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이제 중국도 보니까 이제 2016년 한 해 동안에 새로 지은 석탄 화력 발전소 규모가 미국의 석탄 발전소 전체 용량의 2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이제 중국 자본주의 역시도 화력 연료에 기초해서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이런 석탄 같은 값싼 에너지라든지 그런 화석 연료 개발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역시도 파리 협약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데서 무지 애를 써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발언을 그래서, 조금 짧게 줄여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이 자본주의의 경쟁과 축적 논리, 그리고 여기서 비롯하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쟁 때문에 이 각국의 지배자들이 친환경 국제 협력 뭐 이런 거를 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면은 이 자본주의의 경쟁과 축적 논리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께서도 전화 발언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다음 전화 발언 신청자분을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또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탄소세가 자본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소세 일부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세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탄소세에 일단 지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다음 전화 발언 신청자분이 연결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바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각국 정부들이나 또 진보 진영에서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발표 내용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큼 줄이겠다는 목표조차 없었고, 또 이제 그런 말과는 다르게 정부가 화석 연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뭐 핵발전소 같은 거를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정부의 그린 뉴딜은 완전 그린 뉴딜이 아니다 하는 비판들이 상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정의당이라든지 녹색당 같은 이제 이런 곳에서는 정부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그린 뉴딜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정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정의당의 정책은 아까 이제 연사분이 말씀하셨던 IPCC 보고서에서 이제 권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좀 급진적으로 한국에서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경제를 대전환해야 된다 하는 방향을 담아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한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모두 다 폐쇄를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기업을
공기업으로 건설해야 된다 하는 이제 방향들을 제시를 했고, 또 그 정부가 상당히 친기업적으로 지금 이제 환경 문제에서도 대처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런 환경 기후 위기 대처를 불평등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동자 해고라든지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좀 급진적이고 지지할 만한 이런 정책과는 또 다소간 모순되는 그런 방향도 정의당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기후위기와 함께 경제 성장도 같이 이뤄가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한 분이 그런 전기차라든지 이런 그 산업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친환경 산업이 육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했었는데, 일종의 정의당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사실 자본주의의 지금 경제 구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공상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부위에 그런 탄소 배출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동차,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온갖 건물을 다 이루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플라스틱 등등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위에 이런 그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을 폐기를 한다는 것은 경제를 완전히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상당한 이윤 논리로 따지자면 경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내에서는 이런 종류의 그 화석연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지배자들은 말은 계속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루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산업이 육성되어 오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화석연료에 기반한 그런 자동차가 줄어든 것도 아닌 또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져 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성장, 이윤 논리와 기후위기를 절충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정의당이 또 추구를 하는 것이 정부 기업과 대화 설득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이윤 논리와 이 기후위기 대처가 충돌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설득이 아니라 지금은 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이윤 논리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일자리도 지키고 또 기후위기의 파괴적인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투쟁이 강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적인 발언을 그런 좀 개혁, 줄여주실까요? 타협, 지향이 좀 그런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혁명적인 그런 정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 발언 연결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질문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 질문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또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활발하게 이 토론 시간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발언 신청 저희가 할 수 있는 번호를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번호로도 또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린피스에 따르면 전 세계 고기 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상의 모든 도로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지 않고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기후변화의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의 채식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신 걸로 보이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발제자와 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좀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연결을 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고 계시는 노동자들 유튜브 채널을 좀 널리 알려주실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요. 또 노동자연대 신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라이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유튜브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서 알찬 토론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서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회가 흥미진진하고 또 유익하다고 하신다면은 이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전화 신청해 주신 분 연결이 되었나요? 네, 조금 기다리면서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의견 올려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좀 꾸준히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페이스북 라이브에서도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 주장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바로 연결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노동자연대회원 신정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가 실상과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지난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중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이 석탄 발전의 소위 과감한 감축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정책은 정작 이 화력 발전 용량을 되려 늘릴 뿐 아니라 이 재벌 소유의 민자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그런 민영화 계획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이 계획에 따르면은요, 오히려 향후 몇 년간은 석탄 발전은 당분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2019년 현재 석탄 발전 설비가 36.8기가와트인데요. 2023년에는 40.4기가와트로 최대 정점을 찍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신규 석탄 발전소가 7기가 건설 중인데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즉 한편에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발전소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향후 10년이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관건인데 오히려 10년 뒤에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퇴출은커녕 여전히 제1의 발전원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초안을 보면 2030년 석탄 발전 비중은 31.4%로 여전히 1위인 것이죠. 그리고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20%인데 이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폐쇄되는 발전소들은 모두 이 공기업 소유인 반면에 신규 발전소는 7기 중 1기를 제외한 6기가 SK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삼성물산 등의 재벌 대기업 소유의 민자 발전소입니다. 즉 발전 민영화인 것이죠. 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무엇보다 자본주의 이윤 논리고 바로 그 이윤 논리에 맹목적 경쟁을 벌여서 혜택을 얻어온 기업들이란 점에서 이 발전 민영화 정책은 오히려 기업주들의 배만 불리게 하고 환경 파괴하는 것에만 일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민영화는 이 전기요금 인상 등 대중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발언을 이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네. 그러면서 그 정부는 이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오히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벌써 630일이 넘었는데 여전히 정부는 이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전소 폐쇄를 핑계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이용해서 이 임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이 교대제를 개편하자고 하면서 1년에 적게는 800만 원에서 1,300만 원가량의 이 임금을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당연히 폐쇄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누려오면서 이득을 본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주들을 맞서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전화 발언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한 분 더 계시다고 하니까 좀 연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모두 다 이렇게 한자 한자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토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만 일단 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과 주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래시킴이라고 본인을 밝히신 분께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발제자의 대안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한국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니 알바생들의 노동 강도만 강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중화공업국이라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에 아마 대부분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이 세계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한국 노동자들의 희생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는 동안에 일자리 문제나 또 산업의 재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전화 발언 신청해 주신 분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까 좀 전에 나온 채식 운동과 관련돼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전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장형 축산이나 그런 또 감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채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개인들이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문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런 기후변화 운동 내의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채식을 기후변화를 막는 대안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따져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채식을 일종의 운동으로 벌이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질문에서 이제 그런 축산업 소를 키우고 하는 육류를 키우는 것이 이제 다른 그런 분야보다 그런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이 배출된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런 축산업과 그런 소를 키우는 데서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가 다른 분야보다 더 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잘 보급하는 것만으로도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약 1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토지 이용 방법을 바꾸거나 그런 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작물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줄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술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그런 권력이 지금 이 사회에서는 정부 고위관료랑 기업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당장의 그런 기업 이윤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또는 이제 그 때문에 그런 이른바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를 이제 더 걱정을 하죠. 저는 이게 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0년 넘도록 엄청나게 자본을 화석연료에 투입해서 세계의 그런 막대한 권력을 행사해온 화석연료 연구원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결정 과정에 포함되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죠. 근데 저는 채식을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선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의도와 이렇게 좀 어긋나게도 그런 개인들의 식단을 바꾸는 것은 그런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업자들과 그런 기업주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권력에 도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발언 우리가- 줄여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효과 면에서는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막 운동으로서 이렇게 펼치고자 한다면, 그 발제자가 얘기했던 그 동맹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은 오히려 죄책감이나 반발심을 불필요하게 또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 발언 신청해주신 분이 더 계신데요. 일단 지금 신청해주신 분까지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연결하는 것으로 전화 발언은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 이용해서 의견 남겨주고 계시고요. 청경록님께서도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 연결을 하는 동안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재생에너지, 아무래도 이 기후위기 문제에서 재생에너지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 청경록님이 남겨주신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로 대대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어디선가 읽었는데 이것이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전화 발언 신청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전 노동자연대회원 김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짧은 얘기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한 채팅방에서 그 커피숍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자제하라는 그런 캠페인과 관련해서 한 분이 남기셨는데, 사실 뭐 환경을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자는 얘기가 많은 건 사실이죠. 뭐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심지어 기업도 그렇고, 많은 또 환경단체들도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그 자제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또 적지 않은 개인들이 또 그런 실천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뭐 저도 플라스틱 제품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오랜 시간이 돼도 분해되지도 않는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제품이긴 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흔히들 이 소비의 문제, 소비자의 문제로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러나 이 일회용품 문제는 정확히 생산의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더 많이 판매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회용품들을 생산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제품을 평생 쓸 수 있다면은 당연히 사용자에겐 판매가 기회가 줄어들 테니까 사용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회용품 생산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본주의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가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자본가들의 이윤벌이 때문에 멀쩡한 제품이 한두에 쓰면 버려야 하고, 그래서 엄청난 폐기물이 쌓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이건 비단 일회용품 이 플라스틱 컵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바일폰도 기껏해봐야 2년밖에 못 쓰고 버려야 하고, 컴퓨터도 몇 년이고 자동차도 몇 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 안에는 엄청난 폐기물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일회용품 문제 또는 이 단기간에 사용될 수 있는 소비재 문제들은 단지 어떤 소비자의 양식,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산 체제의 문제이고,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 전화를 통해서 의견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채팅창에 있는 좀 요청 또 질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데이비드 조님께서 이렇게 연사에게 하나 요청을 하셨는데요. 기후변화 상황에서 개인적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발제에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 남겨주셨는데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또 교환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켜보시면서 또 참여하시면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전화 발언과 또 채팅창 질문과 의견 등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좀 마련된 시청자 토론 시간은 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김종환 기자에게 정리 발언을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리 발언을 좀 요청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토론회가 유익하셨다면 노동자연대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바로 적극적인 광고 홍보자가 되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익한 토론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채널에 대한 또 온라인 토론회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시면요. 계속되는 그 신문 기사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의 처지도 바꾸고 있는데요. 다음 주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토론회에도 꼭 참가하셔서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간신문 노동자연대 구독을 다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연대 신문은요, 온라인과 그리고 종이신문 두 가지 방법 모두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에 알림이를 설치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기사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종이신문을 구독을 하시면 매호마다 원하시는 장소에서 수령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할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종환 기자의 정리 발언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질문과 의견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완전 기우였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답해야 할 질문만 최소 8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비슷한 거를 합쳐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코로나19를 계기로 화석연료를 덜 쓰니까 전환이 더 빨라지지 않겠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IPCC가 기후위기 전까지 한 500기가톤 정도 배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평소 42기가톤보다 찔끔 적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배출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방 안에 폭탄이 있는데 폭탄을 해체하지 않고 폭탄의 시계가 느리게 가네라는 걸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로 코로나 때문에 배출 덜한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속 가능한 대안을 위해서라도 빨리 지금 화석연료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냥 더 느리게 간다고 기뻐할 거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전혀 맥락은 달랐지만 비슷한 이해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청경록 씨가 이행 속도를,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 발전 패널을 만드는데도 온실가스가 들어가니까 이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데, 사실 그래서 IPCC 수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품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2030년까지는 이 풍력과 태양 발전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더 빨리 꺼서 에너지를 줄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불필요한 것들, 그렇지 아까 제가 과잉 생산이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과잉 생산되는 부분들은 줄이고 불필요한 재고들은 줄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을 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비교적 좁은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속도를 조절한다는 게 만약에 필요 없는 알루미늄이나 철의 사용량을 줄이고, 그러나 거기서 줄인 것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린다면은 그런 식의 조절은 필요하지만 풍력과 태양력 발전 자체를 줄여서는 다시 아까 첫 질문과 마찬가지로 500기가톤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느리게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잃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께서 초반에 그 전기차 생산을 말씀하시면서 친환경 부분이 확산돼서 기후변화가 극복되지 않을까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전기차야말로 대표적으로 이 자본가들이 엉뚱한 데 주의를 돌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IPCC 얘기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 바꾸는 데서 전기차는 기여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승객만 옮길 수 있습니다. 화물은 못 옮겨요. 화물이 더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뭐 애플, 구글, 현대차, 뭐 그냥 다들 전기차 얘기해서 미래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전기차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데가 전기차가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깔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전기차를 추구하겠다? 그러면 정부는 이걸 또 지원하겠다? 전형적인 진정한 쟁점을 회피한 채 자본가들의 사실상 마케팅 노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홍보를 했네요. 예. 그 다음으로 그 데이비드 조라 바티지 분께서 탄소세가 그걸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분의 문제의식, 즉 재생가능 에너지를 만들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걸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관건은 왜 법인세 인상 같은 기존의 세목을 놔두고 탄소세라는 새로운 거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더 광범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탄소세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그 데이비드 존 임사의 차이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돈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누구에게 거둘 것이냐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탄소세는 이처럼 사실상 간접세라든가 대다수 국민에게 거둘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름이 새로 붙은 것이고 저는 그게 아니라 기존의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재벌들의 많은 이윤을 환수해서 그 돈을 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굳이 탄소세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죠. 근데 탄소세가 그런 불구하고 걸어도 된다는 것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즉 자본가와 재벌과 거기에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소세라는 개념이 도입됐다는 그 구체적인 역사를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답변 질문 중심으로 하자면은 한 분께서 채식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한 분께서 잘 답을 해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보태자면은 사실상 그 육식의 문제라고 얘기 거론되는 것들은 소에서 처음에 소가 배출하는 메탄이라고 지목됐지만 사실상 그 메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그린피스를 얘기하신 분과 또 반박을 하신 분 사이 통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까지를 육식에 의한 배출로 볼 것이냐는 것인데요. 소와 메탄과 육식 가공만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핵심은 소가 먹을 사료를 키우기 위한 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IPCC 보고서에 보면은 육지 사용, 즉 농토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농업은 비료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비료가 화석연료예요. 그 화석연료를 논에 때리 부어가지고 지금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에서 물론 육식을 먹기 위해 더 많은 그 곡물을 재배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본에서는 채식도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채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지나가던 말한 바이오 연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우파 정부가 아마존 열대어를 불태우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사료를 위한 곡물을 키우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바이오 연료를 키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채식조차도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채식하시는 분들은 아보카도의 비극이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가난한 나라들에서 아보카도가 나무에서 열리는 검정색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고가에 팔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 엄청난 노동력 착취가 동원이 되고 또 만약에 아보카도는 사실상 많은 단백질이기도 한데 그걸 위해서 또다시 이제 화석연료를 쓴다면은 애초에 이제 육식을 겨냥했던 것이 전혀 엉뚱한 데 가서 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약간 채식 얘기가 길어졌는데 근본에서 육식과 채식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농업이라는 같은 문제를 공유한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가능하면 좀 야채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어떤 채식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지금 타겟을 한다는 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말씀하신 거 한 분이 잘 반박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스틱 중심의 막 카페를 일단 머커로 바꿨는데 그에 필요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제도를 충분히 바꾸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생길 거라 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화석연료 체제를 바꾸면 바꿀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런 거에 변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분께서 제가 개인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은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요.
왜냐하면 전기는 가장 변화무쌍하게 바꿀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아까 말한 열은 뜨겁기만 하죠. 뭐 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또 연료로 엔진이 너무 굴러가긴 하겠지만 그 이상 많이 없습니다. 전기는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모터도 돌리고 컴퓨터도 켜고 불도 밝히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동력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IPCC도 장차 가능한 많은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했던 것도 기후위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벌써부터 많은 산재들, 예컨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같은 것도 사실상 기후위기가 할 수 있는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해일로 인한 재난 아니었습니까? 이런 재난들을 이처럼 전혀 예상 못한 재난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가장 쉽게 정할 수 있게 바로 전기일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건 필연이다라는 것이지 전기를 펑펑 쓰는 게 좋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좀 저의 다른 얘기니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시킴이라는 분께서 한국 정확하게 보셨는데, 한국은 중화학공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되게 온실가스 많이 배출합니다. 흔히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에너지 많이 쓴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보여드린 표에도 보였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은 세계에 비해서 가정에 쓰는 비중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동시다발이 아닌 이상 일자리 산업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보냐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본주의 체제는 단지 기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반대로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앞에는 당연히 보건위기, 코로나 위기가 있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지금 갈수록 커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9년보다 적어도 몇 배는 클 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중 간의 신냉전 같은 전쟁 위기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위기에서 지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싸우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즉 이미 사람들이 일자리와 산업을 재편해서 일자리 산업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래서 부도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부도났을 때 그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앞으로 경제 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당연해질 것이고, 그럼 더더욱 사람들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 일시적일지언정 국가가 나서서 그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 책임져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거를 확장할 때, 그런 투쟁이 오히려 활발하게 벌어질 때, 지금의 이스타항공이나 지금의 많은 조선소들에서 해고에 맞선 투쟁, 쌍용차에서 해고에 맞선 투쟁이 부결로 나설 때, 그럴 때 더 기후위기 운동 같은 경우도 석탄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없어져야 많은 부분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절대 해외에 영향을 끼칩니다. 2011년 아랍혁명에서 보여준 것은 한 나라의 투쟁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된다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문제나 기후 위기와 이런 문제들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것입니다. 바로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는 세계적 체제라는 이유 때문에 송나라나 그 이전 시대와는 삼국시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들이 같은 문제에 신음하고 있고, 한국에서 만약에 바라컨대 실제로 그러니까 경제 위기로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게 입소문을 탄다면은 한국의 촛불혁명의 사람들이, 촛불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것처럼 훨씬 더 뜨거운 관심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비슷한 운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소개했던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경찰 사망의 항의한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진 것처럼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라도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급진적인 조처를 실시한다면은 그거는 저는 확산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그동안 과거보다도 더욱더 세계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문제를 신임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정리 발언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 발언까지 힘있고 열정적으로 해주신 김종환 기자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열띠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이 온라인 토론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